안녕하세요. 성지순례 길잡이 보나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교도 묘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교도 묘지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 무역상인과 뱃사람들의 묘지입니다.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개신교 최초의 영중사전과 중국어 성경을 펴낸 로버트 모리슨 목사, 18세기에 마카오에서 살았던 위대한 화가 조지 치너리, 대영제국 드로이드호의 함장이자 윈스턴 처칠의 조상인 존 스펜스 처칠경 등 역사 속의 유명 인물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무명의 선원들과 포르투갈 외 지역에서 온 무역인들의 무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묘지에는 조그만 신교도 교회인 모리슨 예배당이 있는데, 이 교회는 로버트 모리슨 목사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 목사가 중국에 선교 올 당시 중국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18세기에는 전성기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식민지 열강들은 힘을 합쳐서 혼란해지고 약해진 중국에 마치 한 개의 쐐기를 박아놓고 그 상처에서 있는 힘껏 고요를 짜내듯이 중국을 덮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도 영광을 누리던 거대한 중국이 왜 이렇게 비참한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원인을 잠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격동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적어도 7가지의 실수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랫동안 고립된 상태로 지낸 결과 근대 세계의 변화의 흐름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던 유교는 불합리하고 침체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유식하다는 지배계급의 문제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가 격동하듯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였는데 그런 세계의 변화를 인식하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넷째, 황제를 천자로 하는 신학적 개념을 세워놓고 지상의 다른 모든 지배자들을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 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강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중불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작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섯째, 교육제도는 과거제에 속박되어 현대에 대응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읽을 수 있는 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종교는 명상과 은둔에 치우쳐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중국은 그렇게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과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격동하는 세계에 대처할 능력을 잃고 식민지 경쟁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07년 5월 영국 런던 선교회는 선교 개척 정신이 충만한 25세의 청년 로버트 모리슨을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 여행은 처음부터 암초에 부딪혀서 중국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뉴욕으로 우회하여 런던을 출발한 지 113일 만에 천신만고 끝에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마카오에 도착한 그는 중국 입국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이 외국인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문제도 있었지만, 다른 큰 이유는 영국 상권을 쥐고 있던 동인도 회사가 자기들의 이권 문제로 선교사들이 중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그는 3년 만에 사도행전을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4년 만에 누가복음을, 그리고 6년 만에 신약전서를 중국어로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도착 12년 후인 1819년 11월 마침내 신구약 전서 전부를 번역하여 신천성서라고 명명하여 출판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신자가 된 사람이 양발입니다. 그는 후에 성자가 되어 훌륭한 복음 전도사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모리슨이 선교사로 중국에 도착하자 정도 회사는 그를 경제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그 유혹을 이겨나갔으나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식생활조차 못하게 되자 할 수 없이 동인도 회사의 통역관으로 취직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갖은 구박을 받아가면서 생활하였지만 이 사건이 후에 선교 사역에 큰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중국 주둔 선교사로 파송받아 중국에 온 지 17년 만에 휴가를 받아 영국에 귀국하였더니 사람들이 명사 대우를 하면서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현지에서는 보잘것없는 통역관으로서의 서름을 받았던 선교사이지만 본국에서는 유명한 선교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1826년 그는 다시 중국으로 부임하여 광동에서 성경 이외의 많은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는 사업에 열중하였고 중국의 유명한 고전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서양 사회에 중국을 소개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1834년 7월 16일 그는 주 중국 영국 상무부 부영사로 임명을 받고 재임하다가 광동에서 서거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쇄국 정책과 동인도 회사의 선교 방해는 모리슨으로 하여금 번역 사업에 종사하게 하였고 그의 성서 번역은 후대에 전해져 새로운 세대의 선교사들이 선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모리슨 선교사의 업적이 그 당시 빛을 보지 못하고 가려진 것은 아편이라는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1818년 모리슨 선교사가 설립한 영화대학은 15년 동안 40명의 지도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쇄국 정책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도 모리슨 선교사는 정성과 열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활동하였습니다. 한때 동인도 회사의 통역관으로 심우한 적이 있었지만 그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으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중국 선교는 우선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국 토양에 뿌리를 박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하나의 공헌이라 하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서구 교회의 동방 선교와 동서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슨의 중국 선교는 기독교의 중국 선교를 촉진시켰으며 말라카의 영화 서원은 중국 근대사상 최초의 서구식 교육제도의 학교였다는 점에서 교육에 이바지한 공헌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는 서방의학을 중국에 소개한 공헌이 크며 출판을 통하여 동서문화의 접촉을 시도한 것은 단순한 문화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 선교의 항구적인 선교 방법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 선교 사역에 대한 집념과 열정은 거의 결사적이었습니다. 한 해 또 한 해 시간은 숨가쁘게 지나갔지만 그는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중요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교도 묘지와 로버트 모리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나투어 김마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